역사 역설. 오늘은 열하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한 선비가 다른 세상을 보고 자기 나라를 다시 보게 된 기록입니다. 1780년 조선의 한 선비가 청나라로 향하는 사신단에 합류합니다. 그 인물은 연암 박지원입니다. 그는 외교 사절의 핵심 인물도 아니었고 정식 사신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행은 조선 지식사에서 아주 위험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행에서 박지원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신단이 출발하던 날 박지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청나라에 가는 순간 자신이 배워온 모든 관념이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사람을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풍경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제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겠다고 말입니다. 조선을 떠나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불편합니다. 말은 느리고 짐은 많고 길은 고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시선은 이 불편함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말이 왜 이렇게 느린지, 짐을 왜 이렇게 싣는지, 이 방식이 정말 최선인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이 질문은 곧 청나라에 도착하면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 분명히 풍경은 비슷합니다. 강물도 흐르고 하늘도 이어져 있고 사람들의 얼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박지원은 이 순간을 매우 예민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경은 단순한 땅의 경계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땅으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짐을 나르는 방식도 다르고 말을 다루는 솜씨도 다르고 길을 사용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조선에서는 길이 막히면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박지원은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느낍니다. 조선은 질서를 지키는 사회라면 청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 차이를 즉각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를 차분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열하일기의 성격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은 감탄문이 아닙니다. 또한 비난문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찬 사고 실험의 기록입니다. 도시로 들어가자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청나라의 도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물자가 오가고 상업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질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질서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은 여기서 처음으로 조선의 도시를 떠올립니다. 조선의 도시는 정숙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멈춰 있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조용한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미덕인가? 조선에서는 움직임을 경계합니다. 장사꾼은 천시받고 손을 움직여 돈을 버는 일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장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돈이 오가는 일을 천하게 보지 않습니다. 박지원은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불편함은 청나라가 잘나서가 아니라 조선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지식인에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신단의 일정은 빠듯하게 흘러갑니다. 공식 일정이 있고 정해진 동선이 있으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은 짧은 틈만 나면 주변을 살핍니다. 사람들의 대화, 물건의 가격, 길의 구조, 건물의 배치까지 모두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 여행은 외교 일정이 아니라 현장 조사에 가깝습니다. 그는 청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솔직하게 적습니다. 몸집이 크지도 않고 말이 유창하지도 않고 옷차림도 소박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지원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점점 한 가지 결론에 다가갑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묶어두는 생각의 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틀은 조선 사회에 너무도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열하로 향하는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에게는 이미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조선이 옳다는 전제에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왔는가?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곧 수레와 길, 도시와 상업, 기술과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관찰로 이어집니다. 수레 하나가 무너뜨린 조선의 상식, 기술을 멸시한 사회는 왜 가난해졌는가? 열하로 향하는 길에서 박지원의 시선을 가장 오래 붙잡아둔 것은 사람도 말도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물건이었습니다. 수레였습니다. 조선에서도 수레는 존재합니다. 기록에도 있고 그림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길 위에서 수레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조선에서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레는 있어도 쓰이지 않는 물건이었고 쓰이더라도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조선의 길은 수레를 고려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이 본 청나라의 길은 달랐습니다. 길은 사람만 다니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싣고 수레가 지나가고 말과 사람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는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박지원은 이 장면 앞에서 이상할 정도로 집요해집니다. 왜 우리는 수레를 쓰지 않았을까? 정말 쓸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쓰지 않기로 선택한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회 전체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몸을 움직여 일하는 기술이 천시되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기계를 다루고 물건을 옮기는 일은 천한 일로 분류되었습니다. 반면 글을 읽고 관념을 논하고 형식을 지키는 일은 고귀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박지원은 이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스스로 잘라냈는지 청나라의 길 위에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수레 하나가 수십 명의 노동을 대신하고 길 하나가 도시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록합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술을 숨쉬듯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도시 전체에서 드러납니다. 도시로 들어가자 박지원은 또 하나의 충격을 받습니다. 상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점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도시 속에 녹아 있습니다. 조선의 상업은 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중심에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도시는 다릅니다. 상업이 도시의 중심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박지원은 상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를 처음으로 마주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죄도 아니고 비난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잘 벌고 잘 돌리고 잘 쓰는 사람이 존중받는 구조입니다. 그는 이 모습을 보며 조선 사회의 이상한 도덕을 떠올립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말하면 천해지고 장사는 필수지만 장사꾼은 무시당합니다. 이 모순이 얼마나 사회를 정체시키는지 박지원은 청나라에서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의 눈길을 끈 것은 건축입니다. 청나라의 건물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합리적입니다. 기둥의 간격, 지붕의 구조, 공간의 배치는 모두 사용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건축은 상징이 앞섭니다. 격식 위계 형식이 먼저 정해지고 사람은 그 안에 맞춰 들어갑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먼저 고려됩니다. 박지원은 이 차이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짓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앞서 있는 이유는 학문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도덕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사람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불편함을 방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이 불편하면 길을 고치고 짐이 무거우면 도구를 만들고 시간이 낭비되면 방식을 바꿉니다. 이 단순한 태도가 사회 전체를 움직이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 조선은 불편함을 미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도덕이 되고 비효율이 청렴으로 포장되었습니다. 박지원은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는 청나라를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청나라에도 문제는 많고 부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편을 이유로 세상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박지원의 기록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섭니다. 이제 그는 조선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지만 비교 자체가 이미 비판이 됩니다. 수레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수레는 생산성이고 시간이며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사실을 조선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 왔습니다. 박지원은 이 외면이 결국 무엇을 낳았는지 청나라의 도시 한복판에서 조용히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는 불편하지만 명확합니다. 조선은 가난해서 기술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술을 멸시했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박지원이 보기에 특별히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학문이 깊은 것도 아니며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는 계속 움직입니다. 박지원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청나라 사람들은 틀릴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틀림은 곧 부끄러움입니다. 틀렸다는 사실보다 틀렸다는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해진 방식은 웬만해선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는 순간 자신의 과거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틀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불편하면 바꾸고, 안 맞으면 고치고, 실패하면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이 태도가 사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처럼 보입니다. 박지원은 사람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습니다. 상인들의 말투, 일꾼들의 태도, 관리들의 판단 방식까지 모두 관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지나치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조선에서는 자기 일을 말할 때 항상 격식을 먼저 세웁니다. 말의 형식이 사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는 말이 훨씬 직접적입니다. 쓸모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버립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대단한 이념이 아니라 일상의 판단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은 청나라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합니다. 윗사람 앞에서도 의견을 말하고 상대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비교적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이 항상 정의롭거나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생각이 묵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보며 조선의 침묵을 떠올립니다. 조선 사회에는 말하지 않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고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으며 문제를 보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교육을 떠올립니다. 조선의 교육은 정답을 가르칩니다. 반면 청나라에서 본 모습은 정답보다는 해결을 중시합니다. 이 차이는 아이들의 눈빛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조선의 아이들은 틀리지 않으려 하고 청나라의 아이들은 해보려 합니다. 이 작은 태도 차이가 수십 년 뒤 전혀 다른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박지원은 직감합니다. 이제 열하일기는 더 이상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 기록은 사람을 움직이는 사고방식의 구조를 해부하는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그는 청나라를 본 뒤 조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효율을 지켜왔는지, 왜 이렇게까지 형식을 고집해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곧 사상으로 이어집니다. 연암의 생각은 이제 개인적 감탄을 넘어 사회 전체를 향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기록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조선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박지원은 확신에 가까운 생각에 도달합니다. 사회는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기준이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법이나 제도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상의 판단, 말의 방식, 틀림을 대하는 태도, 불편함을 해석하는 관점. 이 모든 것이 쌓여 사회를 만듭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낀 박지원은 과연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 박지원이 열하에서 보고 온 것은 새로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들여온 것은 사물 하나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조선 사회에 가장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열하일기는 노골적인 반역서를 쓰지 않습니다. 왕을 비난하지도 않고 제도를 직접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위험한 책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책은 조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회는 오랫동안 하나의 전제를 중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우리는 문명이고, 우리는 옳고, 우리는 기준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도덕과 질서, 신분 체계와 명분이 함께 흔들립니다. 열할기는 이 전제를 정면에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옆에 다른 사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준일까요? 이 질문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여주기만 합니다. 청나라의 길을 보여주고, 청나라의 사람을 보여주고, 청나라의 도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판단은 독자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판단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고의 주도권을 독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반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열할기는 사람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각하게 만듭니다. 박지원은 청나라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도덕을 높이 평가하지도 않고 정치 체제를 본받자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쓸만한 것은 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선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도덕 체계는 쓸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옳고 그름을 쓸모가 아니라 격식과 전통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쓸모를 따지는 순간 많은 것이 설명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형식을 붙잡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도덕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형식을 놓는 순간 자기 위치가 흔들릴까봐, 기존의 권위가 무너질까봐 사람들은 형식을 붙잡습니다. 열할기는 이 사실을 아주 조용히 폭로합니다. 이 기록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박지원이 자기 자신도 예외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 역시 조선의 틀 속에서 살아온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설교가 아닙니다. 고백에 가깝습니다. 나 역시 이렇게 생각해 왔다는 고백. 그리고 그러나 다르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솔직한 기록. 이 솔직함이 열할기를 더 위협적인 책으로 만듭니다. 조선 사회는 완벽한 답을 가진 사람보다 의심하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열할기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을까? 왜 우리는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애초에 상상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18세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할기는 시대를 넘어 살아남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에서 돌아온 뒤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바뀌지도 않았고 사회가 당장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를 남겼습니다. 생각의 균열입니다. 이 균열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퍼집니다. 누군가는 이 기록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불쾌함을 느꼈으며 누군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반응 자체가 열하일기 힘입니다. 열하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박지원의 기록은 점점 차분해집니다. 놀람도 줄어들고 비교도 잦아들며 감정의 파도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 대신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청나라를 본받자고 말한 걸까? 하지만 열하일기를 끝까지 따라오면 이 질문이 조금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박지원은 청나라가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이 틀렸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그 둘 사이에 우열이 아닙니다. 그가 끝내 도달한 지점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생각하지 않게 되었는가? 열하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제도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며 외교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은 사고의 태도입니다. 박지원은 조선이 가난해진 이유를 운이나 시대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이 뒤처진 이유를 사람의 능력에서 찾지도 않습니다. 대신 생각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조선은 너무 오래 이미 정해진 답을 지키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 답을 다시 묻는 순간 질서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편리함보다 명분을 택했고 효율보다 체면을 택했으며 현실보다 이상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사회 전체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지원은 이 정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굳어졌는지를 차분히 되짚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조선은 틀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택 자체를 멈춰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열하에서 본 청나라는 완벽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혼란도 있었고 불공정도 있었으며 폭력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는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함이 생기면 어떻게든 고치려 했고 문제가 드러나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가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고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가장 부러워한 것은 기술도 상업도 아닙니다. 그가 부러워한 것은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은 조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청나라에 머무르며 조선을 계속 떠올립니다. 비교는 도망이 아니라 되돌아오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하일기의 결론은 의외로 보수적입니다. 조선을 버리자는 말도 아니고 모든 것을 뒤엎자는 주장도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조선을 지키려면 조선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전통을 사랑하려면 전통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덕을 지키려면 도덕이 현실을 파괴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는 어느 누구도 안전지대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도, 관료도, 선비도, 백성도 모두 생각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열하일기가 금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는 사실 역시 아이러니입니다. 박지원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불편함을 미덕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쓸 수 있는 것을 괜히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상태를 안정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들이 11개 진짜 결론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멈추는 순간 사회는 멈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박지원은 열하에서 돌아와 다시 조선의 땅을 밟습니다. 풍경은 익숙하고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열하일기는 그 변화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세계를 보고 자기 사회를 다시 보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용히 증명한 책입니다.